진짜 군사력 세계육이 맞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한국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당하고만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바보처럼 알고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면 되갚아주는 나라에서 당하기 전에 선빵부터 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알아차리기가 극도로 어려울 뿐인데요.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국가 전략의 변화는 지나치게 거시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적성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제 타격 수단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건데요. 실제로 그저 새로운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비록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지만 대한민국이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성국들이 식은땀 흘리기에 충분한데요. 그도 그럴 게 현대함정의 무장체계는 통상 순항미사일로 종결입니다. 아무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이 공식을 깨트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다름 아닌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 등 함정이라는 게 제 아무리 한 나라가 투사할 수 있는 최대 최강의 화력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무대인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함정은 종류에 상관없이 대수상전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함정이 바다에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 이게 순항미사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함정의 특징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말만 미사일이지 그 구조를 단순화하면 비행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을 이용해 추진하고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데요. 이름이 순항, 크루즈 미사일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비유지만 드론에 폭약을 매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고 발사 후에도 경로를 조종할 수 있으며 정밀한 폭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뜻합니다. 일례로 AGM-84 아픈 대한미사일의 경우 앞서 말한 특징에 모두 부합하며 1977년 초기형 개발 이후 지금까지 대함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 공대함 등 하푼의 모든 바리에이션을 운용하는 전 세계 몇 없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하푼이 공대함 버전인 AGM-84D는 220km, 함대함 버전인 RGM-84D는 140km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다수의 실전 경험과 테스트로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하푼을 도입한 건 1970년대로 북한이 두 번째 남침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신뢰도가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었던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푼이 완벽한 미사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조차 독자적으로 사거리 180km 이상의 해성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하푼보다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일보한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입체적인 기동이 가능해서 아군 함정과 섬까지 우회할 수 있고 근접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수면 5m 이하를 비행하는 시스키밍, 종말 단계에서 급상승한 다음에 내려찍듯 타격하는 팝업 기동, 목표물을 빗나가면 스스로 명중할 때까지 다시 공격하는 재공격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하푼 미사일의 문제점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속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은 마하 1.0 미만의 아음속이 최고 속의 한계입니다. 비행의 유연성과 CP 1m 미만의 압도적인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포기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어자 입장에서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쉽습니다. 꺼리튜브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시위즈2, 펠렁스, 리밀16 램이 대표적인 대한미사일용 근접방어 무기체계인데요. 또 순항미사일은 대기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단적 이내로 대한민국의 현무3D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3000km에 육박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 남짓입니다.
현무2가 1톤, 현무4가 2.5톤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중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항미사일은 초토화가 아니라 초정밀 타격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미사일계의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순항미사일의 위력과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만 25톤이 넘는 KF-21도 만드는 마당에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기밀 중 하나로 아직 실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정보를 통해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이 1.5톤 수준의 평범한 순항미사일 크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에 속도는 최소 마하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속도와 위력을 높이려면 미사일의 크기도 따라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격추하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은 염두에 둘 가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실컷 순항미사일의 단점만 얘기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탄도, 다시 말해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단 대기권에 진입해서 궤도만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에 따라 탄두 중량만 8톤에서 9톤에 육박하는 고위력 혐오 탄도미사일 같은 괴물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낙하 중의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력적이고 빠르지만 고정된 목표물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바다 위의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회피합니다. 당장 중국의 055형 구축함의 경우 최대 속도가 시속 55km에 달하는데요. 레이더도 없는 깡통도 땀배도 아니고 탄도미사일로 이 정도 속도의 구축함을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함정의 최대화력으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정석이었는데요. 방어 전략을 우선시하던 대한민국 또한 대수상, 대잠전만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운용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이 침투해오면 그때 대응한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 기조만으로는 대한민국 적성국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어떤 미사일 개념과도 다른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맨 땅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발 과정에만 무려 6,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칼을 갈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오로지 킬체인을 위해 존재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태생부터가 방어를 위해 적의 함정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항구, 미사일기지, 지휘부 등 도발원점을 박살내겠다는 목적입니다. 오로지 공격만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전 세계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 중인 건 이스라엘과 인도가 유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적성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대단히 유사한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 개발한 함대지 탄도미사일 로라는 총장 5.2m, 구경 625mm, 총중량 1.6톤으로 탄두 중량은 최대 600kg에 육박합니다. 또 최대 사거리는 약 430km의 탄차고차는 10m 내외에 불과한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현무투비를 떠올리게 하는 스펙입니다. 실제로 로라는 함정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형식의 TEL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반 기술은 달라도 그 형식은 지대지 미사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현무2A, 현무2B처럼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탄두 중량 1톤을 달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지상 타격 능력에서는 현무3D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사거리를 100km 내외로 제한하더라도 탄두 중량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아무리 사거리가 짧더라도 함정이라는 특성을 살려 적의 지근거리까지 접근, 전략 목표를 타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한국형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이미 함수의 KVLS-1 16세,
마크 41 VLS 32세를 탑재했고 한미의 KVLS2 24세, 마크 41 VLS 16세를 탑재한 초화력 구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말만 구축함이지 미사일 발사 체계만 88개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게다가 SM6, SM3 함대 공유도탄까지 탑재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공방 양쪽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대한민국 처지에서 이는 최강의 전략무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자신의 앞바다에서 쏟아지는 88발의 탄도미사일을 생각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나아가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 난이도보다도 이게 문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전략은 T-410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렵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는 건데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T-410은 상호협력이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중국은 T-410이 안정적일 뿐 완벽하지는 않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공세 전략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최악에는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는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입지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1, 2년의 이해득실로 평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단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은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